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득의 심리학이죠. 영어책, 우리말 책 이렇게 생겼고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중고차 딜러 모금기간 텔레마케팅 분야 3년간 위장 취업해서 연구한 거로 유명해서 책상 위에서 자료 보고 쓴 게 아니라 현장을 굳건히 두 발로 딛고 썼다 하는 게 이 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목차 구성은 인트로가 있고 그 다음에 6가지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에필로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칠면조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이 새끼 칠면조가 칙칙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낸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미 칠면조는 이 오로지 칙칙 소리에만 반응을 해서 새끼를 돌보고 자기 새끼더라도 이게 칙칙 소리를 안 내게 되면은 새끼를 철저히 외면한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요 칠면조의 천적이 족제비인데 따라서 요 박제된 족제비를 보더라도 당연히 칠면조는 가서 막 공격을 하죠. 그런데 요 박제된 족제비한테 녹음기를 설치해가지고 요 새끼가 내는 칩칩 소리를 들려주니까 갑자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가서 안아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실험을 통해 이런 그 어미 칠면조의 모성 본능인 칩칩이라는 소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더라라는 걸 일단 실험에서 알게 되었고, 사람들도 이런 그 칩칩 사운드처럼 이런 규칙적이고 맹목적인 고정행동을 유발하는 특별한 유발 기제가 존재함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정행동 유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칠면조야 동물이라고 그렇다고 쳐도 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실은 유발 기제가 사람에게도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요청할 때에는 왜 그것이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까지도 같이 제시를 해라. 그래야지 상대방이 그냥 뭐 더 오케이 해줄 확률이 크다.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에서 복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되는데 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바쁜 일이 있거든요. 라고 말할 때랑 뒤에 있는 왜냐면을 빼놓고 앞에 문장 그냥 죄송하지만 사용하면 안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 문장은 요청 플러스 이유 제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이 들어가니까. 근데 뒤에는 이유 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청하고 이유 제시하는 게 94%, 그 다음에 이유 제시 없으면 60%. 이게 상식인데 흥미로운 건 요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40장을 복사해야 되는데 먼저 복사기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꼭 복사를 해야 하거든요. 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 제시가 같이 한데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도 무려 93%. 앞과 똑같은 거죠, 거의. 이 정도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발 기제가 실무자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작동을 하더라. 근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좀 부당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인디언 보석 가게에서 요 재고로 남아있던 터키 옥 빨리 팔기 위해서 주인이 자, 이분의 값에 처분하시라고 했는데 밑에는 종업원이 잘못 읽어서 2배라고 썼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3일 만에 이 터키 옥이 다 팔려버렸다는 겁니다.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 비싼 것 이꼬르 품질이 좋은 거다라는 그러한 요 일반적 기준, 즉 고정관념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오너가 이제 여성분인가 본데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을 보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얼토당토한 높은 구역을 붙여놓고 팔리면 좋고 안 팔리게 되면은 다시 엑스포칭 대음에 원래 가격으로 환원시키면서 이 제품의 정상 가격은 얼마인데 지금 얼마에 판매합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당이익을 쉽게 취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설득 도구들, 아까 치킨 사운드 같은 거, 또 터키옥 같은 거, 또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과정이 거의 기계적으로 우리가 큰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아는 일부 사람들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딱 주어진 상황에서 이럴 때는 이것만 내가 한번 해주면 돼 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걸 잘 활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활용한다 알면 기분 나쁠 텐데 교묘하게도 전혀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공부할 내용들이 이런 테크닉이고 이거 우리가 공격할 때는 어떻게 쓰고 거꾸로 수비할 때는 어떻게 쓸까 이제 그런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수많은 것 중에서 대조 효과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요. 백화점에서 양복을 판매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정장하고 스웨터를 사고 싶다는 손님한테 비싼 걸 먼저 보여주라 그래요. 그럼 판매원은 아니 뭐 싼 거를 팔아도 쌀까 말까 한데 그 비싼 거 팔려고 하다가 안 팔면 어떡할지 걱정할 텐데 팩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통 스웨터 가격이 $75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정장이 $275다. 그럼 이미 비싼 거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추가 $75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외로 이걸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설득 도구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치알디니 교수께서 쭉 연구를 하면서 6개의
이 어떤 법칙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 호감, 권위, 희귀성. 이렇게 6개인데 일단 상호성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 어떤 대학 교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날 아무 이름이나 써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축하한다고 보냈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사람들은 그저 카드를 받게 되면은 뭐 답신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 고정관념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상호성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누구로부터 호의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좀 우리가 베풀어야지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하죠. 우리도 뭐 경조사 같은 거 내가 이렇게 했게 되면은 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때 나 있을 때 왔나 안 왔나 보면서 그때 그분이 얼마였을까 하면서 최소한 그만큼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것도 호의,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호의 선물 초대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누구한테 얻어먹을 때도 삼겹살까지는 기꺼이 얻어먹어라. 근데 소기부터는 이게 뇌물일 수 있으니까 얻어먹을 때 조심해라는 얘기하는 것도 이런 그 상호성의 원칙에 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동양의 문화 보게 되면 보은 이런 문화들도 다 이 상호성에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뭐 그림 감상하고 평가하는 건데 한 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연구 조교예요. 이름을 갖다 조라고 한번 해보죠. 뭐 조, 피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던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 조가 나가가지고 콜라를 2병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 실험시키는 사람한테 내가 쉬는 시간에 저 콜라 마셔도 되냐 물어봤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같이 마시려고 한 병 더 샀대요. 라고 한 상황과 요거 없이 똑같이 했던 상황. 그러니까 요런 한번 콜라를 사서 건네줬다 또 한 상황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요 두 가지 실험하고 나서 은근히 한번 물어봤대요. 내가 지금 당첨되면은 신차를 받을 수 있는 복권을 판매 중이다. 당신 운 좋으면 신차 될 수 있다. 나는 복권을 파는 사람인데 내 동료 중에서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은 내가 상금으로 $50 갖다 받는다. 요 복권 한 장 25센트인데 혹시 한 장 살 수 있겠어요? 물론 많이 사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일단 콜라를 얻어먹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조금 콜라 얻어먹지 않은 사람보다는 당연히 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만큼 더 있나 봤더니 무려 2배나 많은 회원권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간이 호의지만 이 호의가 돌아오는 리턴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상호성의 원칙의 근간인 거고, 자,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론들이 추가로 개발됩니다. 첫 번째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상호 양보란 거예요. 실제 치알디니 교수가 하루 연구실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11살짜리 꼬마가 와서 자기는 보이스카우트 단원인데 $5짜리 서커스 입장을 사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어가지고 노 했더니 이 꼬마가 전 그러면은 $1짜리 초코바 몇 개 사달라고. 그냥 괜히 거절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초콜릿 바를 갖다가 2개를 샀다는 거죠. $1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유유히 걸어나가는 걸 보고 이 치알디니 교수가 내가 좀 뭐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뭔가 양보를 했잖아요. 일단 $5 얘기했다가 오케이 그럼 내가 그냥 양보할게.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알디니 교수한테 마음에 빚이 생긴 거죠. 이렇게 마음에 빚이 생기다 보니까 더 작은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이런 것들. 양보를 받은 사람은 양보로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는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양보를 갖다 합니다. 양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빚지게 만든 그런 상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상호 양보인 거고, 또 다른 방법은 거절 후 양보라는 건데, 자, 내가 지역 청소년 교화 연구소 직원이에요. 같아서 이제 말썽쟁이 애들 갖다 거기 이제 교화하는 담당인데, 대학생한테 가서 요 청소년 범죄자를 갖다가 하루 동안만 동물원 견학을 시키는 자원봉 사달라고 그랬더니 안 하겠죠. 당연히 83%가 거절했고, 거꾸로 고작 17%만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거보다 훨씬 센 거를 요청을 합니다. 한 2년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전 자원봉사를 갖다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려 다르면 그냥 하루만 시간 내가지고 동물원 해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무려 3배가 넘는 50% 학생들. 그러니까 앞의 상황에서는 17%만 승낙을 했는데 무려 3배 가까운 3배 이상인 50% 이상이 그걸 오케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로 양보 요 대목 갖다 잘 생각하게 되면은 의외로 상대방으로부터 설득을 얻어내는 게 쉽다는 거예요. 또 이게 말로 예스한 상황이 있고 말로 예스한 다음에 실제 액션으로 옮기는 건 다른 상황인데, 요 처음에 세게 했다가 그 다음에 좀 작게 한 쪽이 오히려 액션으로 옮길 확률도 훨씬 더 크더라라는 이런 연구 결과,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단, 요 처음에 요구하는 게 너무 극단적이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이게
끝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당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일주일에 2시간씩 전봉 세줄래? 그러면 당연히 이러면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심한 건 안 되는 거고 적당한 수준. 근데 사실 적당한 수준이라는 게 말처럼 쉽진 않죠. 요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돈을 배분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자, 여기 100원이 있는데 우리 논아 갖자. 그래서 논아 갖는 거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 비로 논아 갖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은 아무도 돈을 못 갚는, 오징어 게임하고 좀 비슷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려지는 건데, 첫 번째는 무리하게 요구한다. 협상되는 자기 입장. 자, 나는 90원, 너는 10원이야. 그럼 상대방은 왜 난 10원밖에 안 돼? 너도 안 받는 것보다 10원 더 받는 게 낫잖아. 공짜잖아. 그럼 상대방은 야,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10원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너 90원 받는 거를 못 보겠다. 딜 안 해. 하게 되면은 저거 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에게 적당히 요구하는데 협상 내내 자기 입장. 예를 들면은 나는 60원 받을 텐데 너는 40원 받아라. 내가 좀 적은 거 아니야? 야, 이 딜을 내가 따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럼 상대방이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40원 받는 거. 세 번째는 상대방은 처음에 무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줄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자, 나 90원이고 너 10원이야. 그럼 상대방이 왜 나 10원이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나 80원, 너 20원. 여전히 적잖아. 오케이. 그럼 난 75원, 너 25원. 점점 맞춰 나가는 거죠. 3번이 가장 요 성공 확률, 성공 금액이 높더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예상할 수 있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두 가지 긍정적 부산물. 그러니까 처음에 10원, 싫어, 20원, 싫어, 25원, 오케이, 받을게 라고 했더니 이 상대방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어쨌든 본인이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비즈니스 딜을 할 때는 일단 처음에 일단 아주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맥시멈 최고로 부르고 거기부터 조금씩 후퇴오는 거. 이게 가장 이 성사될 확률이 크다는 것도 실험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죠. 이게 상호성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일관성. 이건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 해변에서 이렇게 개인 물품을 갖다 해변에 놓고 바다에 들어가요. 그때 다른 도둑이 가서 물건을 훔쳐가는데 신인 둘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가서 이 사람의 뭐 워크맨일 수도 있고 아이폰일 수도 있겠죠. 그걸 가져갈 때 가서 도둑을 잡아오는가 실험을 했더니 20번 실험했을 때 도둑 저지한 사람이 4명밖에 안, 그러니까 20%. 근데 여기에 뭘 추가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바다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 본 사람한테 죄송한데 좀 제 물건을 봐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상대방이 뭐 그럴게요. 끄떡끄떡. 답변을 줬을 경우에는 요 동일한 상황에서 20명 중에서 무려 19명이 요 도둑을 잡는데 동원됐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오케이 내가 물건 봐줄게 라고 말했으므로 그 말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의무감, 일관성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일관성이 중요한가?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은 좋은 거다. 논리, 이성, 안전성, 정직성의 핵심. 반면에 일관성 없는 거, 불일치. 그것은 뭐 변덕쟁이, 머리가 산만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심지어 이중인격자, 정신병자. 이렇게 안 좋은 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관성은 좋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뭔가 일관성있게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관성의 원칙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커밋먼트, 번역할 때 뭐 개입, 관여, 입장 전유,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상대방을 직접 이렇게 관여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마케팅 할 때도 상대방이 직접 종이에 쓰도록 해라, 액션. 서면상으로 고객의 승낙을 받아라, 사인. 돈도 받아라. 그러면서 고객을 장악하고 거래를 장악하고 자, 이걸 적당하면 차를 살 거냐고 물어봐서 이 고객을 갖다가 가둬두라, 묶어둬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커밋먼트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기부금 자원봉사를 어떻게 수를 늘릴 거냐. 그냥 찾아가서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사람들이 안 하는데 먼저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도와주시겠냐? 그러면 뭐 전화로야. 뭐 그냥 오케이는 나쁜 사람들 듣기 싫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했더니 정말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내가 전화를 오케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근데 숫자가 얼마만큼 늘었는가? 무려 7배. 700%가 증가했다는 이런 것들이 다 일관성을 갖다가 활성화시켰던 그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승낙을 받아내는 요 문전 걸치기, foot in the door 이런 테크닉들을 많이 쓴다 그래요. 어느 그 부자 마을에 가서 커다란 간판이 있는데 뭐 조심해서 운전합시다. 뭐 모양도 안 이쁘고 글씨 삐뚤빼뚤인 것 같다가 좀 당신네 정원 있으니까 그 정원에다가 설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83%가 no, 17%만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단은 똑같이 했는데 무려 76%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집단은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실은 2주 전에 또 다른 봉사자가 이 사람도 가짜죠. 가가지고 차에다가 나는 안전 운전자입니다는 조그만 스티커를 붙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별거 아니니까 오케이 뭐 하세요 라고 해서 그걸 붙였고 뭐 조그만 것도 붙였는데 뭐 큰 거라고 못 붙일까? 하면서 이런 커다란 말도 안 되는 저런
이런 큰 간판도 자기네 집에 하라는 걸 허락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문전 걸치기 기법이라는 거고, 따라서 이 사소한 요청에 동의하는 것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우화 있지 않습니까? 뭐 낙타가 텐트에 들어가는데 춥다고 뭐 머리만 늦게요, 뭐 늦게 하다 결국은 텐트 안에서 낙타가 자고 주인은 텐트 밖에서 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동화들도 실은 이런 거 사소한 요청에 동의하는 거 가볍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고요. 이건 좀 나쁜 것 같은데 그 미끼 기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동차 판매할 때 대충 금액들 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경쟁사보다 한 400달러 정도 낮게 제시해요. 그러면은 다들 금액 아니까 400달러? 괜찮네.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계약 관련 서류 뭐 사인하고 시운전도 하고 이것저것 임박을 시킨 다음에 갑자기 그 미끼를 제거해버립니다. 아, 죄송하다고. 내가 하나 빠뜨렸다고. 근데 빠뜨린 게 보니까 그 추가 비용이 결국 400달러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일거성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어차피 이거 뭐 400달러 가격이 맞는 금액일 거야 하면서 그냥 이 영업사원하고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런 거에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사회가 안 좋아지니까 힘들더라도 이 거래 그냥 커트 시켜라. 그런 얘기까지도 같이 하는데 뭐 좀 안 좋은 거죠. 사실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했다가는 요새 인터넷에다 댓글 다 올릴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좀 테크닉들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써야지 그런 무리한 것들은 좀 안 통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그 사유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거죠. 스탠드바, 가보게 되면 바텐더들이 옛날부터 팁 주는 통에다가 이렇게 1달러짜리 탁 모아놓는 것도 그러면 손님들한테 저렇게 팁을 주는 게 올바른 행동, 적절한 행동인가 보다 라고 암시를 준다거나 뭐 디스코 한참 유행할 때 뭐 디스코 택들, 클럽 안에 차이가 충분히 있는데 그 클럽 주인이 밖에 줄서게 해가지고 이 클럽에 인기가 있구나 라거나 사회적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 일부 맛집들도 안에 보게 되면 자리가 비어있는데 뭐 테이블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밖에 손님들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집이 맛집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있죠. 저희 그 뭐 희망 2002 이웃돕기 선거 모금 같은 거 할 때 계속 가족 이름이 이렇게 쭉 뜹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선 기부금 행사에 참여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 행사에 참여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남들이 다 하게 되면은 나도 뭐 같이 해야 되나 보네. 이게 맞는 건가 보네. 라고 하는 게 이런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행동의 옳고 그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즉 사회적 증거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은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또 갑자기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하늘을 보지? 그러고 같이 하늘을 봅니다. 처음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거기 위에 하는 사람들도 뭐가 있나 그러고 이렇게 위를 봐요. 위를 봤더니 위에 계신 분들도 머리 동그랗게 계시는 돌아가신 분들도 위에 뭐가 있나 하고 같이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을 쳐다보는 군중이 무지만이 모여있는 이러한 그 그림들 이런 게 가지고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재미있는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호감의 법칙, 호감의 원칙. 호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타파이어 파티라고 그 물건 팔 때 썼던 이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요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요 주최 측이 요 간단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참가자 모두한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상호사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이전에 제품 사용해본 경험자들이 이게 정말 좋아요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구매가 시작되게 되면은 자기가 비슷한 주부들이 다 사거든요. 그러면 저걸 사야 되나? 라고 하면서 사게 되는 게 사회적 증거인데, 게다가 이 호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판 모른 척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가 나 타파이어 파티 하는데 한번 올래라고 불렀을 때 뭐 친한 친구가 부르니까 가는 거거든요. 자기 친구가 이 파티를 위해서 일부러 친구를 불렀고 또 파티 매출금의 일부를 저 친구가 가져가는 거 알면서도 내 친구니까 그래 가서 도와주자 그러고 와서 하는 호감의 법칙이 작동해가지고 이 타파이어 파티가 엄청 성공을 거두라는 겁니다. 호감. 자동차 판매의 비결. 이 양반이 이제 조지라드라고 전설적인 미국의 판매 왕인데요. 고객은 딱 두 가지 원한다 그래요. 정당한 가격, 또 하나가 영업사원이 좀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금액은 필수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얼마큼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냐는 걸 어필하게 되면은 이 고객이 차를 구입한다는 거죠. 이 둘이 결합되면 차는 이미 팔린 거다라고 저 전설적인 판매왕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호감의 원천이 뭐냐? 종류가 많은데 첫 번째가 신체적 매력이죠.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어요. 차은우, 무슨 송혜교, 무슨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매력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냥 부러운 거죠. 그러면 아니 신체적 매력이라는 건 사실 그림의 떡인데 난 멋있지 않으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통점이에요. 유사성을 찾는 겁니다. 유사성.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와 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의견, 성격, 생활 양식. 최근에 선거 있었는데 그때도 같은 표 찍는 사람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상대표 찍는 사람 일부러 좀 안 만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사람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진료를 가르치는 강사들은 훈련생들한테 고객의 신체적 자세, 분위기, 말하는 스타일, 심지어 뭐 사투리 같은 거. 그래서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조금씩 배워가지고 고객이 경상도면 살짝 그런 투, 전라도면 그런 투. 자동차 구매할 때도 그 양반에 트렁크 봐가지고 안에 골프채가 있으면 골프 얘기, 뭐 등산화가 있으면 등산 얘기, 다 미니멈 지식은 중요한 거고,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끌어내는 이 포인트가 다 가르치는 게 이게 결국은 유사성, 공통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칭찬. 사람은 본능적으로 칭찬에 금주로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뻔히 사탕 발림인지 알아요. 근데도 이 칭찬의 말을 좋아한다는 거죠. 뭐 아부, 아첨,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재밌게 아부는 저 말은 내가 진작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써먹었네 하는 거는 아부고, 아첨은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너무한 거 아니냐가 아첨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칭찬, 아부, 아첨 이런 거 해주면은 뭘 그런 거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고 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체적 매력, 사소한 공통점, 칭찬.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권위. 혹시 지금 식사 중이신 분들은 잠깐 이거 귀 이거 빼세요. 좀 듣지 마세요. 좀 먹을 때 안 좋은 얘기니까. 네. 아니면 들으시고요. 요 귀에 염증이 있는 사람한테 약을 집어넣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place in 요 right ear라고 썼답니다. 근데 보통 다 안 쓰고 오른편은 R, 그다음에 왼편은 L이라고 쓰잖아요. 오른쪽 귀가 아픈지 R, 그다음에 ear라고 썼대요. 근데 붙여 읽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신체 부위 중에서 항문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데, 실제 그걸 보고 나서 간호사가 약을 갖다가 귀에 안 넣고 항문에 넣었다는 거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처방전에 대해서 좀 간호사가 선생님 잘못신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그 의학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 뭐 전문적인 지식, 특히 이제 그 존경과 권위 있는 분야가 이거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의사의 판단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병원 직원들 사이에 불문율이라는 거. 이게 바로 어떤 권위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그럼 왜 권위에 복종하는가? 여기 지금 이제 아브라함, 뭐 이삭, 그 그림인데, 이 권위의 반대가 무정부 상태인데, 에너키. 이 무정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이게 득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회철학자 홉스 이분은 고독하고 빈궁하며 야만적이고 비참한 삶으로 이끈다. 무정부 상태가. 따라서 권위가 중요합니다. 또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다 권위 복종하라고 다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운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럼 어떤 것이 권위의 상징물이 되겠는가? 아까 우리가 호감이라고 했을 때 뭐 신체적, 외모, 유사성, 칭찬이라고 그러면은 권위 상징물은 뭘까 보게 되면은 직함, 옷차림, 자동차 같은 밖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직함이 흥미로운 게 그냥 이제 편안한 복장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실은 제가 교수입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같이 대화해야 되는 분들이 단어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직함이 중요하고, 옷차림. 평상복 입은 사람하고 경찰 청원복 입은 사람이 가서 저기 좀 쓰레기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평상복 입은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은 네가 뭔데나 시키냐는 표정으로 그냥 지나가는데, 경찰복 입은 사람이 하게 되면은 뭐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와가지고 쏟아 버리는 이런 것들. 옷차림이 중요하다.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소형차가 잘못하게 되면 막 빵빵거리는데, 대형차나 고급차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심히 가만히 있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뭐 사업하는 분들 보게 되면은 일부러 좋은 차, 일부러 좋은 옷 입는 게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뭔가 내가 이렇게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나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실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직함이나 옷차림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여섯 번째 법칙이 희귀성인 건데요. 요게 그 존 트라볼타 나왔던 토요일 밤의 열기 그 영화인데, 조 옷이 요거거든요. 하얗고, 옆에 여성분 옷은 빨간색 드레스인데, 저 하얀색 옷이 저 책 나왔던 기준 그 시기에 이제 14만 5천 달러에 그 팔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냐 물어봤더니, 일단 전 세계 하나밖에 없고 게다가 시스템이 경매 시스템이었다. 그래가지고 야, 옷 한 벌에 14만 원 비싸지 않냐 그랬더니, 경매인이 글쎄요, 뭐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가격으로는 좀 기록적이네요 라는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거죠. 요 영화죠. 그래서 그 희귀성의 원칙은 한정 판매와 시간 제한이다. 개수의 제한과 타이밍 두 가지가 그 기본인 거고, 희귀성의 원칙이 발휘하는 근거는 당연히 쉽게 이렇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보다 입수하기 어려운 게 우리는 더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또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자유가 취소돼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네 하면서 요 심리적 반발이 막 생긴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저희가 넛지 공부할 때 그때 한번 다시 다룰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뭘 얻는다, 뭘 상실할다의 차이에 대해서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만약에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으면은 과연 저는 비극이 맞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 차원에서 현대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정보의 폭발, 의사결정이 점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는 탁월하지만 점점 복잡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의사결정 어려운 그 얘기인데 마치 그 칠면조, 칩칩 하는 것처럼 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터키오 판매하는 그분처럼 이 불로소득자들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본인이 교수님이 연구해 보니까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갖다 잘 숙지해가지고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라는 얘기도 에필로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요약한다 그러면 결국은 요건데요. 요건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뒤에 앞에 있는 게 6가지 그 법칙에 대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이 기본적으로 내용입니다. 상호성. 샘플을 받아본 상품은 사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샘플 키트가 있는데 그거 한번 써보라고 드리고 와서 며칠 있다 가게 되면은 그중에 몇 개들은 구입을 해본다는 거죠. 자기가 써봤으니까. 그런 거 키트를 갖다가 그대로 집어내가지고 쓴 거는 빼고 다 쓰지 않으니까 나머지 집어넣어가지고 딴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샘플을 써보게 되면은 뭐 괜찮은 것도 있지만 뭔가 내가 빚을 졌으니까 뭔가 이제 갚아야 된다. 따라서 내가 마케팅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비슷하게 그러게 되면은 먼저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6가지 법칙을 꼼꼼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수비할 때 상대방이 나 속이려고 그럴 때 잘 막을 수도 있고 거꾸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럴 때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